한국은 차갑고 관료적인 나라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병원의 엘리자베스 하퍼 박사가 3년 전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서류 없으면 치료 불가라는 차가운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탈북민 한지훈 가족을 도우면서 그녀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2시 조사실에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며 따뜻한 밥과 담요를 챙기는 조사관. 절차는 엄격하되 선은 넘지 않는 원칙, 골목 CCTV와 일일이 신고, 그리고 이웃들의 자발적 관심으로 완성되는 촘촘한 안전망.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익명의 선의가 사람을 살린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영국 의사가 한국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과연 두만강 안개를 뚫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가족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이뤄냈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나라라고 믿었던 영국 의사는 왜 한국에 남아브리지 클리닉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국경을 넘은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편견에서 감동으로 건너간 진짜 다리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자베스 박사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북한 탈북민 가족을 도우러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주저없이 도우러 갔을 것 같다면 한국 최고를,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 같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런던 킹스칼리지 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용 가운에 밴 혈흔을 보며 지난 3년 전 그 일이 떠올랐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벌어진 그 악몽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늦은 밤이었어요. 공장 화재로 대량 화상 환자들이 실려왔는데 제가 서류부터 확인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환자가 숨을 헐떡이는데도 말이죠. 서류 없으면 치료 불가입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그 환자는 서류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지역, 특히 관료주의가 심한 곳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는데 오후 11시쯤 긴급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아시아 본부에서 온 것이었죠. 북한 함경북도 출신 한지훈 일가 긴급 구조 요청. 중국 경유 탈출 중 미성년자 중상. 즉시 의료진 파견 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절망적인 케이스겠죠.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스템이 도움이 될 리 만무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라면 더욱이요. 현지 시스템이 도울 리 없다.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또 서류부터 요구하고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테니까요. 하지만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성년자, 17세 소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수치상으로 봐도 위험한 상태였죠. 혈압 저하, 맥박 불규칙. 이 정도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망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런던의 검은 연기가 창밖으로 피어오르고 제 앞에는 하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3년 전 그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교대 시간까지 정확히 43분 남았죠.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일주일 뒤입니다. 그때까지 채연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 순이와 아들 민철, 그리고 의식이 흐릿한 채연이를 부축하며 두만강 둑에 섰습니다. 강물 소리가 귓가에 쩡쩡 울렸어요. 3년간 준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아버지, 초상화는 어떻게 해요? 채연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생애 교육이 아직도 그 아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초상화부터 모셔야 한다고, 그게 없으면 반역자라고 배웠으니까요. 초상화부터 모셔야 한다고요? 채연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이가 재빨리 채연이 입을 막으며 강물로 들어섰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덮였던 구름이 달빛을 완전히 가렸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죠.
짙은 안개도 강 위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철이 손을 꽉 잡고 강에 발을 담갔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채연이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너희는 반역자다, 지금. 등 뒤에서 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장교 특유의 도치법 어투였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돌아가라. 너희는 지금 당장. 강철수가 손전등을 켜며 소리쳤습니다. 빛이 우리 가족을 비췄죠. 하지만 다행히 안개가 너무 짙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저는 순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강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채연이를 업은 순이의 어깨가 물에 잠겼다 나왔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맞습니다. 브로커가 배신했다고요? 중국 쪽에서 밀고 전화가 왔다고요?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브로커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지금. 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힘을 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결국 런던에서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17세 소녀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도문시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리춘성이 저를 맞았어요. 조선족 운전기사였죠. 나이는 45세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빨리 가야겠어요. 리춘성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는 의료 가방을 챙기며 그의 차에 올랐습니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변두리 지역의 낡은 여관이었어요. 한지훈 가족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저는 채연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혈압도 위험 수치였죠. 즉시 링거를 놨습니다. 괜찮아질까요?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계속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30분 후 채연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잠시 안도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길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먹다 남긴 봉지빵 하나가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평범한 크림빵이었어요. 민철이와 채연이가 그 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빵이 버려져요? 민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채연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빵을 바라봤죠. 마치 금덩어리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에게 빵 한 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북한에서는 빵 한 조각도 귀했을 테니까요. 버려진 음식을 본다는 게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료적 수치와 생체 신호로만 그들의 상황을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의 결핍의 단위를 제대로 체감했어요. 먹어도 되나요? 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이가 그 빵을 집어서 가족들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한 입을 정말 소중하게 씹으면서요. 그때 브로커가 나타났어요. 김이라고 하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신뢰가 안 갔습니다. 해상 루트로 가야겠어요. 육로는 위험해졌거든요. 김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세부 사항을 묻자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배편 스케줄도 확실하지 않았고 비용도 계속 바뀌었어요. 더 이상한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현금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송금을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개인 계좌로요. 지금 당장 보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배가 떠나버려요. 김의 목소리가 다급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조심하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러자 김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돈이 바닥나자 가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죠. 한지훈은 육로를 고집했고 순이는 해상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었지만
갈 곳도 불분명하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해상 루트를 포기하고 육로로 미얀마 국경에 도착했어요. 태국과의 경계 지역이었죠. 새벽 5시경이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속이다, 뛰어. 리춘성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얀마 이민국 단속반이 우리 숙소를 포위했거든요. 저는 의료진 신분증을 들고 나갔지만 한지훈 가족은 피할 곳이 없었어요. 혼란 속에서 채연이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잡혔죠. 한지훈과 순이 그리고 민철이가 수갑을 찬 채로 트럭에 실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멀어져가는 트럭을 보며 채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진정시켰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거든요. 우리가 구출해야 해요. 채연이가 제 팔을 붙들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민국 수용시설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회색 철창이 즐비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의료자문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면회를 신청했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불가합니다. 조사 중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위기 환자 이송 검토라는 문구를 써넣어서 다시 제출했거든요. 의료진의 응급 판단권은 국제법으로도 보장받는 부분이었으니까요. 30분 후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마담 수라고 하는 46세 여성이었어요. 손톱까지 말끔히 다듬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란 건 그녀 책상 위의 풍경이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대놓고 놓여 있었어요. 달러와 현지 화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죠. 옆에는 고급 담배각도 보였습니다. 부페의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어요. 의료자문이요? 흥미롭네요. 마담 수가 금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지훈 가족의 의료 상태를 설명하자 그녀가 비웃었어요. 의료 검토라. 그럼 비용이 들겠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거액의 현금이 없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예산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담 수가 제 여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영국 여권이군요. 담보로 맡겨두시죠. 제 손이 떨렸어요. 여권을 맡긴다는 건 제가 여기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도 함께 구금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지훈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철이의 창백한 모습이요. 저는 윤리와 실리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타협을 할 것인가. 72시간만 주세요. 결국 저는 여권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에서 여권이 떠나는 순간 도덕적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마담 수가 만족스러워하며 여권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권을 맡긴 후 수용시설 로비에서 밤을 새웠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죠. 채연이는 제 옆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로비 한쪽에서 머뭇거리는 남성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양인이었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걸 보니 관광객 같았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호주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답하기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가족이 구금되어서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 미얀마 국경에서의 단속, 그리고 석방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까지요. 그가 윌 터너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은퇴한 엔지니어로 동남아 여행 중이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마담 수가 요구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죠.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내일 오전까지요. 윌이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해봐야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죠. 제가 당황해하자 윌이 말했습니다. 제게도 딸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잃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아픈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희는 마담 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윌이 금고증서에 사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빗방울이 유리벽을 때리는 소리가 묘하게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석방 절차 완료됐습니다. 마담 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1시간 후 한지훈 가족이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채연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민철이도 아버지 품에 안겼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선의가 체제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을요. 서류도 절차도 관료주의도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윌이 물었습니다. 저는 주 태국 한국공관 주소를 보여줬어요. 방콕에서 6시간 거리였죠.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윌의 제안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도와주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비 오는 새벽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300km 뒤에서 강철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 근처까지 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한지훈 가족이 별도 대기실로 안내됐을 때 저는 또다시 냉혹한 관료주의를 마주할 각오를 했거든요. 서울 시내 어딘가에 있는 조사기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조사실 전형적인 관공서의 차가운 분위기였죠.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서도윤이라고 소개한 39세 남성이었습니다. 피곤한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죠. 아마 밤늦게 일하는 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도윤의 목소리는 짧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서류 더미와 까다로운 질문들, 그리고 차가운 절차의 벽말입니다. 탈북 경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만강 도강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롭고 세밀했죠. 브로커 이름, 경유지 세부사항,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파헤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이렇게 추궁하다가 결국 문제를 만들겠지.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서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질문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본 거였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한지훈이 대답하자 서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따뜻한 도시락과 김치찌개, 그리고 담요까지 들어왔어요. 일단 드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었거든요.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밥을 챙겨주다니.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국가기관과도 달랐어요. 문답은 날카롭되 선은 넘지 않는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도윤의 질문은 분명 예리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존중의 선을 지키고 있었죠. 새벽 4시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가족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느껴졌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하나원에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박나연이라는 33세 여성 강사가 담당이었어요. 웃을 때 보조개가 보이는 친근한 사람이었죠. 현금보다 중요한 건 권리예요. 박나연이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의료보험, 교육권, 주거지원, 취업 알선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민철이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였어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짧은 구간이었죠. 와, 이게 정말 지하철이에요. 민철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터널 속을 달리는 전동차, 질서정연한 승객들, 깔끔한 내부. 모든 게 신기한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차갑고 관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절차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친 한지훈 가족이 처음 정착한 곳은 서울 관악구의 작은 반지하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죠. 하지만 가족들 표정은 밝았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민철이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어요. 비록 좁고 어둡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죠. 한지훈도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감격해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옆집 김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새로 오셨다며요? 이거 드세요. 김할머니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웃이니까 챙겨주는 거였죠.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근처 교회에서 생활용품을 가져다 줬어요. 이불, 식기, 기본적인 가전제품까지 말이죠. 장혜민 목사가 직접 왔는데 구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도는 하되 움직여야 하거든요. 장 목사가 냉장고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분이었어요. 한지훈이 고마워하자 장 목사가 웃었죠. 이웃이니까요. 동네 기업들의 봉사도 이어졌습니다. 취업 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심지어 아이들 학용품까지 지원해줬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신기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지훈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해요. 안 그러면 미얀마에서 만났던 그 브로커였어요. 한국까지 추적해온 거였죠.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한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했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흘 후 저녁 8시쯤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한지훈 가족의 집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재납치를 시도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골목 CCTV가 모든 걸 포착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즉시 인지하고 112에 연결됐어요. 경찰 출동까지 5분도 걸리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창문으로 상황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옆 건물 주민도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죠. 뭔가 이상해요. 빨리 와주세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브로커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한지훈 가족은 무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CCTV 같은 기술, 112 같은 제도, 그리고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익명의 선의가 사람을 살린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차갑고 관료적인 나라로만 여겼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시스템은 정교했고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가 말이죠. 이 나라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오늘은 한지훈 가족의 분식집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안개의 달이었죠. 두만강의 그 안개 낀 밤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오후 6시 간판에 불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황색 네온사인이 골목을 밝혔어요. 안개의 달이라는 한글 글씨가 따뜻하게 빛났죠. 불이 켜졌어요. 민철이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지훈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순이도 채연이도 모두 울었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들이 이제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거였어요.
김치찌개 6,000원, 라면 4,000원. 작은 메뉴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첫 손님은 김할머니였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찌개를 끓였어요. 그 맛을 본 김할머니가 엄지를 들어 보였죠. 맛있어요. 순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요리 솜씨가 한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결심한 후 브리지 클리닉을 설립했거든요. 탈북민과 이주민을 위한 밤샘 외상 클리닉이었어요. 서울 영등포구 작은 건물 2층에 차린 클리닉이었죠.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부터 하는 곳이요. 의료비 걱정 마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3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겪었던 그 악몽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의료진 자원봉사, 의료기기 후원, 환자 이송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줬어요. 저는 이런 협력 시스템에 감탄했죠. 밤 11시 분식집 정리를 마친 한지훈 가족이 제 클리닉으로 왔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한지훈이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죠. 저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만강의 안개가 자욱한 흑백 사진이었죠. 1년 전 그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 옆으로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두 개의 풍경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죠. 어둠과 안개의 강,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의 불빛.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국경은 선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는 다리였다. 국경이라는 건 지도 위의 금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꿈을 안고 건너가는 다리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다리를 건넌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과 오해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 나라는 절차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거든요. 법치와 인권, 그리고 시민들의 선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였습니다. 한지훈 가족의 웃음소리가 클리닉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요. 한지훈 가족의 안개의 다리 분식집은 지금도 서울의 한 골목에서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도 여전히 깊은 밤 자신의 클리닉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건 사람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편견과 오해도 따뜻함과 선의도 함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 마음속에 작은 다리를 놓아주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일궈온 이 나라가 참 괜찮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말이에요. 만약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실화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